오늘 이렇게 그 좋은 강의 그리고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선 네 분 그 강의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패널 세 분 패널 분들의 간단한 그 소개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패널 디스커션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브리지 대학 그 밀리 연구소장으로 계신 한남식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좋은 행사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좌장님과 다른 연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패널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간단한 저희 기관 소개를 드린 후에 패널 토론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연구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하는 영국의 종합대학교 안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이미 기관명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신약 개발 내지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슬라이드가 아직 예. 예,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학계나 어떤 이 산업계에 각각 일을 해서는 쉽게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런 기조 아래서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서 좀 더 좋은 약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연구소 상위 개념으로서 글로벌 세라피틱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저희 밀러 세라피틱스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80개인데 81개가 새롭게 한 군데가 추가돼서 81군데의 세계적인 기업이나 연구소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저희 대학교와 캠브리지에 소재하고 있는 생어연구소와 바브람 연구소가 있고요. 그 외에 8개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저희와 함께 이 컨소시엄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약 개발 내지는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특히 한국 회사인 스탠다임도 저희 컨소시엄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한 한국 제약사인 중해제약과 리피어 사이언스도 저희 밀러 컨소시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그 아카데믹한 파트너도 많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존스 홉킨스라든지 다양한 연구기관도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도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의 유전체 센터라든지 대전에 위치한 에트리 그리고 카이스트의 동의보감 사업당 등 다양한 한국 기관들도 저희와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러한 분야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벤처나 스피너업 컴퍼니들이 많이 생겨나서 더욱 활발한 연구를 저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컨소시엄 내부에는 이러한 스피너업 컴퍼니들을 독려하고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벤처 투자 회사 2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버추얼하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캠브리지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라고 하는 아까 보신 고풍스러운 캠브리지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저희 캠브리지 의과대학 중심의 캠퍼스에 생겨 있고요. 지금 보시는 큰 건물 중에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니카의 새로운 연구본사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캠퍼스에 이제 학계 캠퍼스이지만 그 안에는 학교 병원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연구소처럼
다양한 연구소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연구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계 회사들의 연구본사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음으로써 진정으로 그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유성현 본부장님께서 닥터앤서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밀의료 데이터 사업단의 유성현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메디컬 AI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인 닥터앤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닥터앤서 사업은 대한민국의 메디컬 AI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보급을 통해서 국가 의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재작년부터 첫째 해에 메디컬 데이터의 컨스트럭션, 데이터뱅크 컨스트럭션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메디컬 AI 소프트웨어들,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상용화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실증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닥터앤서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다이애그노시스부터 치료에까지 이르는 메디컬 AI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월드 클래스 메디컬 빅데이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메디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와 나이파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약 35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었고요. 이러한 닥터앤서 컨소시엄은 전체 약 21개 병원이 이러한 메디컬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21개의 또한 ICT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닥터앤서 사업의 결과로 약 8개 질환군에 예방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21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고, 현재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허가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앤서 1.0 사업은 현재 올해 3차년도로 이러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실제 임상에 적용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무리 질 예정이지만, 이것을 마지막이 아니라 닥터앤서 2.0이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메디컬 AI들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길태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길태입니다. 네, 저는 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말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산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가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9월에 저희가 AI 대학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저희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라는 얘기에서 알 수도 있을지, 저희는 융합 AI 쪽의 교육과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주요 산업으로 AI 플러스 X에서 이 X에 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의료를 저희가 또 한 큰 꼭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부산대학교 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과의 오랜 기간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저희가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에 2016년에 조인을 했고요. 그 전에는 4년간 스탠포드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제가 그 전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주로 제가 지금까지 한 분야는 정밀의료 쪽으로 특히 지금 멀티오믹스 기반으로 해서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AI 그런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과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참여 교수진들 분 중에서는 의료 영상 기반으로 AI를 고도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AI 플러스 의료 쪽에 굉장히 저희가 강점을 가지는 그런 센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강의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세 분 그 패널 분들 소개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이제 대략 저희가 그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그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 오디언스 중에서도 저희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서 한번 디스커션하는 기회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신 닥터 MS에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그 지금 맡고 계신 회사에서는 그 여러 분야, 여러 산업군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적용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제는 in 헬스케어이기 various 때문에 sectors, yes. 네, 저희 주제가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우리 타 산업군, 타 인더스트리군과 비교해 봤을 때 헬스케어가 AI가 적용되기에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은 다른 군에 비해서 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뭐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I think the having been in the medical industry and seeing up close the practicalities of the for example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roducts, I think it's pretty challenging compared to many other sectors. But of course there are like also other regulated sectors from aerospace to automotive industries and financial industries, and also those in those settings one needs to be careful how you construct the AI systems and how can you really verify that they work in the way they are supposed to work and how you state that they would be working. But like I presented a while ago, there are many kind of easier prospects also concerning the health space in applying AI. So it's not just a matter of medical or clinical AI that needs the verification because we are treating people, but it's also about organizing the processes and making the healthcare efficient. And in those cases, one can more easily apply same kind of AI approaches as in any sectors and in any organization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 그 한남식 교수 소장님께서는 영국에 계시니까요. 저희가 한번 질문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부 활용되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부분은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연구소장으로도 계시고 아마도 임상과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소위 말해서 정밀의료라고 하는 건데 이 정밀의료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의료 인력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는 그분들이 하는 일상 프랙티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은 그 NHS라고 불리는 그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마 매우 유사하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아마 영국과 한국만이 아마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험 체계가 있기도 하지만 영국 정부나 영국 국민들 자체가 일단은 그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물학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어떤 전략적인 그런 투자 내지는 정부 주도하에 여러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의 화두인 인공지능을 이 분야에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이미 국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정부 내에 이러한 것들을 주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사실은 영국에서는 일단 정부 주도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도 전통적으로 강했는데요. 그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좋은 예로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이제 당연히 의과대학이 있고 의과대학 소속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제 테크 자이언트가 되겠죠. 그 테크 자이언트가 이제 유럽의 연구 거점을 저희 캠브리지에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연구 협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로서 아까 지금 레메스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 의료, 그러니까 영상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뭐 프로덕트가 다양한 게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아마 그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콘솔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키네틱스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이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든지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든지 어떤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제 엑스박스라는 것이 그것을 인식해서 이제 컨트롤러 없이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그거 역시 이제 이미지 처리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런 이미지 처리 기법을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의료 이미지에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암이 걸린 어떤 환자분이 그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맨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두 장이 아니라 이제 3차 구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주 많은 양의 엑스레이 찍은 후에 한 2, 300장 정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의사분께서 직접 보시고 이제 빨간색 같은 펜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치료를 써야 되는지를 그렇게 마킹을 한 후에 이제 그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치료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사실상 그거를 찍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사분이 그걸 한 장 한 장 일일이 보신 후에 그것을 매뉴얼하게 마킹하시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지만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몇백 장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AI 기법을 적용을 해봤고 그걸 결과로서 이제 나온 것은 몇 시간, 3, 4시간 걸리던 그 작업이 불과 몇 분 안에 다 끝난다는 것이고요. 정확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일관성 있는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또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게는 정말 큰 세이빙이 될 수 있는 것이 병원에 아시다시피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건강도 안 좋으실 텐데 거기서 이제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것이 큰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중에도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의료 인력은 어떤 베네핏을 받느냐 당연히 의사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몇 시간을 줄이시면서 그 시간을 다른 연구나 다른 환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세이빙하고 인력 투입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듣자니 이제 결국 이 부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파티가 여기에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또 기술에 참여하는 그런 다른 파티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송 교수님께 저희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략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많은 예를 드는 부분이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들을 많이 예를 드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영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병원 정보만 하더라도 우리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도 있고 또 시그널로 되어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이런 기술적인 발전 또는 이런 정보학에 대한 발전이 따라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진정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하는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갈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이제 양쪽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병원 쪽에 하시는 분들 또 기술 쪽 하시는 분들 보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게 과연 또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 얘기만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뭐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환자들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료 관련된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두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이런 쪽은 아마 딥러닝 기술이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고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도 그 기술들을 접목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AI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약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영상 쪽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오히려 쪽에 접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의사 환자 그런 데이터들, 뭐 심장 쪽에 뭐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로 텍스트 데이터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영상 이미지에서 뭐 텍스트를 읽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요즘 여기 정밀의료 이렇게 사업 이쪽에 닥터 앤서 사업에서도 나오셨지만 정밀의료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런 거에 정보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 더 맞춤형으로 치료나 진단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 멀티오믹스 이런 쪽의 데이터들도 이제 축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개인 환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뭐 오믹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워낙 대용량 데이터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호스트하는 것만 해도 수집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인프라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영상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목돼서 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병원 간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준화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NLP,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NLP도 지금 현재는 뭐 구글 번역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성능이 많이 뛰어나서 이쪽도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제 영상 처리나 이미지 처리 쪽만큼 이렇게 정확도를 내는 건 아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들에 AI 접목하는 게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데이터를 일단은 병원 간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AI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I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전문가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 하는 학습 모델을 만드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진료진의 어떤 그 눈에 진료진이 어떤 데이터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학습 모델을 최적화해야지 더 성능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전문가분들께서는 실제 이제 학습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정제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수집이 되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 빠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병원들 간의 표준화가 또 지연이 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고무적인 것은 저희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서 지금 출범하면서 AI 저희 플러스 의료를 하는 이런 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병원에 계신 이제 임상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AI 하는 사람들도 이제 특히 이제 의료 영상이면 의료 영상, 그리고 저희가 뭐 멀티오믹스 이런 쪽이라고 하면 멀티오믹스 데이터, 환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특화된 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고무적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나 이제 개인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어떤 그런 이 의료 AI 그런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저희가 AWC 이런 행사라든지 저희 컨퍼런스 A 같이 이런 AI 코리아 2020 이런 행사 같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쉬운 어떤 개념들을 좀 쉽게,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에 걸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답을 하나로 주시는 게 아니고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병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의료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AI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성현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까 제가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22여 개 이상의 병원들, 뭐 그중에 또 의사 선생님들 포함하면 그러면 연구진만 수백 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21개 또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제가 보기에는 뭐 매머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추측컨대 굉장히 많은 갈등도 있고 또 그러면서 시너지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3년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또 힘들었다는 부분이 몸이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그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힘들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뭐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아마 뒤에 우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닥터앤서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러한 메디컬 AI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메디컬 AI들이 개발됨으로써 뭐 메디컬 AI, 특히나 닥터앤서에 포함되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뭐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이러한 메디컬 AI들이 실제로 진료 현장에 얼마나 잘 쓰일 것인가, 이것을 가장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하지만은 이 메디컬 AI들이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이미징 아날리시스도, 그리고 뭐 데이터 아날리시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AI들이 병원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배리어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게 뭐 그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폴리틱한 그러한 이슈들,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의 그런 의견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이 되어서 병원에서 모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되어서 모두 어그리가 되었을 때만 사용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산업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페이어가 누가 될 것이고, 이것이 누구로 정해져서 앞으로 산업화가 되어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한 상황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코리아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상황들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의 페이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메디컬 AI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었을 때 뭐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 가장 뭐 지금 배리어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롱텀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AI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하나의 카테고라이즈 된 분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실제로 롱텀으로 갔을 때 어떠한 커머셜라이즈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실은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또 이러한 서비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 또 뭐 EMR 시스템, 또 그리고 모달리티 시스템들의 결합을 하는 것들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메디컬 AI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여러 가지 환자들의 뭐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그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뭐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민간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오디언스 중에서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제가 좀 발제를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닥터 레메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핀란드가 이 AI뿐만 아니고 디지털 헬스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 원격으로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디지털 헬스가 현장에서 적용되기 조금 아직 제한점들이 있는데요. 핀란드의 예를 들어서 의료 인공지능이 솔루션들을 병원이나 또는 국가가 도입하게 됐을 때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원격 의료라는 측면에서 또 그 디지털 헬스 전반에 있어서 의료 헬스케어 쪽에 AI가 도움이 될 만한 건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r. MS? Yes, thank you. AI in itself is not very widely applied yet in Finland either in healthcare. There are some examples from the biggest hospital district that we have in capital area that I also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and like I said, they are doing certain applications such as the referral handling, and for example, as far as I know, for example, they are directing patients within the hospitals using AI solutions. I would think that I don't have insight into these particular cases, but I would think that they can really help out with this sort of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treatment. But many other like AI applications are still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hase, also in Finland. I'm not sure if there are any particular ones related to remote care currently. 감사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싶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적어도 그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지는 않다. 적어도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라는 좀 안심한 그런 생각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오디언스에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우리 한남식 소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에서 좀
그 화두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료는 우리 물론 민간에서 많이 의료가 행해지긴 하지만 굉장히 공적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건강이라는 부분은 이 복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다른 타 산업과 다르게 민간에만 이 투자나 또는 권한을 다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지털 헬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또 큐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어딘가에 저장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페이를 해서 이것들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의료가 공적인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거가 불충분한 이런 인공지능에 정부가 공공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영국에 계시니까 아마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요. 또 오히려 어쩌면은 또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건 결국 그 개인이 세금에서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실제로 그런 고민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또 잘 설명해 주신 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지 저처럼 이제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이런 연구자로서 간단히 대답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랑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깝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영국이라는 나라나 유럽에서 나라들이 이렇게 정부가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그렇게 많이 행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선정하고 그거를 지원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은 제가 봐왔던 기존까지의 어떤 정책이나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쓰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연구비로서 일단은 많이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반적인 프라이빗한 섹터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은 다양한 제약사들이라든지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테크 자이언트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뭐 당장 어떤 얼마만큼 에비던스가 있어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아주 가장 화두 중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그것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거, 뭐 제약 산업을 예를 들면 여태까지의 그런 성공적인 개발에 비춰봤을 때 최근 10년, 20년간에는 큰 약들이 나오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상당히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인공지능, 특히나 또 환경 자체가 컴퓨터 기술이 개발된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면은 지금 얘기 나왔던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도 있지만 또 다양한 부분의 어떤 멀티오믹스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멀티오믹스 데이터나 다른 부분의 데이터들이 많이 저희에게 가용이 가능하게 된 점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지금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변의 동료들의 그런 어떤 의견이나 활동을 봤을 때는 이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간단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더스트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활용되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멀리 보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의사,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에 맞는 우리 엔지니어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에 계신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과대학도 이제 저학년 때 교양으로 해서 우리 코딩도 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교육도 하고 시작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대학교 계시니까요. 송 교수님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과연 이런 뭐 어떤 형태 융합 교육이 필요한가? 또는 또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또 정말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금 대학 차원에서 아카데미아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보관이나 또는 실행되는 아젠다를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워낙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 캠퍼스에서도 학부 레벨에서 벌써 1, 2학년 때부터 어떤 코딩 교육은 기본적으로 뭐 문과생까지 지금 다 듣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인공지능 대학원 그 신입생 이렇게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전공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생물학, 뭐 해양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는 쪽으로 원래 이렇게 그 도메인 쪽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메인을 워낙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시급한 그런 문제,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AI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충분히 해야지 어떤 게 AI로 지금 현재 가능한지 어떤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 코딩 교육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그리고 최신의 어떤 기술 트렌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교양 지식 정도는 쌓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그 백그라운드는 컴퓨터 공학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AI 융합하는 쪽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왔지만 실제 저희 커리큘럼에는 의료 쪽의 어떤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좀 그런 쪽에 그래서 그 도메인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일어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그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학생에게도 AI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극소수는 또 그야말로 AI 전문가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야말로 의료 AI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의료 AI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쪽으로 융합 그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하고 설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커리큘럼 만드시면 이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승현 본부장님 이제 정부하고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 닥터 앤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지금 짧게 드린다면은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메디컬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짧은 대답 감사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거의 패널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패널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시는 일들이 아주 잘 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조선일보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오디언스도 열심히 많이 들어주시는데 특히 이정은 님께서 하신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베스트 질문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정은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